네, 8월 30일 NH투자증권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69% 상승한 35,455포인트, S&P 500은 0.88% 상승한 4,509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23% 상승한 15,12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연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금리 인상 시점은 멀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런 발언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금리 인상이 별개이며 멀었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 안도를 했고요.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은 훨씬 더 엄격한 과정에 이뤄질 것을 언급했습니다. 완전 고용에 도달하기 위해서 갈 길을 멀고 인플레이션 급등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미국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3% 증가를 했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전월 기록한 1.1% 증가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는 에너지가 2.6% 상승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소재, 금융 섹터 모두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는 1.96% 상승했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는 1.35% 상승을 했습니다. 금일 NH투자증권 자료는 9월달 투자 전략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월간 전략과 관련해서 김병현 연구원부터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특징은 선진국과 신흥국, 그리고 신흥국과 신흥국 간의 디커플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은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좀 간극이 크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겠고요. 신흥국과 신흥국 간에도 선진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이런 신흥국, 그리고 그 이외에 규제가 부각되거나 선제적 긴축이 좀 시행되거나 국가별 기초 체력들이 낮은 이런 신흥국들은 좀 수익률이 별로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향후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러한 디커플링은 일부 해소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세는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집단 면역이 가시화되면서 공급 차질이 해소되고 서비스업 회복 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페드의 테이퍼링 계획 발표, 그리고 선진국의 소비 품목 변화는 수출 중심의 신흥국 상승 탄력을 좀 둔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편 과거 대비 높은 기업이익 레벨과 과하지 않은 밸류에이션은 지수의 하방 연육성도 담보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지수는 올해 저점과 고점 내 박스권 등락이 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3,000에서 3,300 정도 사이에서 계속 등락이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로 보면 수출이 잘 나오지만 모멘텀상으로는 수출 모멘텀은 조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기저를 감안하면 내수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어서 일부 수출주로 압축하는 전략과 다양한 내수 테마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도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실적 부분 좀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그 연초만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 12개월 향후 12개월에 대한 이익 증가율의 기대치가 무려 50%를 상회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수치는 가파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수준이고요. 내년도 순이익 증가율이 4%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20%는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 모멘텀으로 YOY로 본 모멘텀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환경에 있고, 이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 이익 레벨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거기에 이제 관심을 점차 이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 이익 피크아웃의 시기가 2017년 그때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순이익이 143조를 찍고요. 점차 이제 이익이 레벨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당시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줬던 데이터를 좀 찾아본다면 이 실적 측면에서는 이 주도주에서 어떤 실적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추세적인 어닝의 하향 조정이 나타났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 그리고 상반기에 이 실적을 주도했던 경기 민감 수출주들이 아직은 실적이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17년과 같은 어닝 피크는 아직은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내년도 기준으로 80조에서 무려 50조 이 밴드 안에 있거든요. 무려 30조 원에서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 삼성전자의 내년도 실적 방향성이 우리나라 기업이익의 레벨업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기 민감 수출주가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 하반기에는 일부 수출주와 일부 내수 서비스가 혼재된 양상입니다. 그래서 업종으로 보면은 IT 하드웨어, 자동차 같은 수출주도 있고 이 유통주랑 통신, 금융주 같은 내수 서비스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금리 상승을 염두에 둔다면 상반기에 나타났던 이 성장주의 어떤 랠리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혼재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수출주 성격의 가치주보다는 이 서비스 성향의 가치주가 하반기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아이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달 포트폴리오의 투자 아이디어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뭐 무너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여튼 시장은 잘 버텨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사이클을 강하게 타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진국에서 주로 경기 회복이 상품 부문이 좋아지는 구간이 좀 끝나가고 서비스 부문이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선다. 이러면 신흥국 입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선진국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혜가 많이 되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강하게 타는 업종들은 조금 걱정들이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이럴 때 좋아질 수 있는 후보군이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 테이퍼링을 돌입하는 과정이 아마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이 정도는 진행이 될 거고 그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테이퍼링을 진행할 만큼 경기가 많이 좋아진 건가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성장주 입장에서는 할인율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주도 아니고 수출 중심의 경기 사이클을 강하게 타는 주식들도 아니라고 하면은 주로 뭐가 되겠느냐? 결국은 서비스 성향을 가진 가치주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9월 포트폴리오는 일단 내수주, 은행, 엔터, 유통, 의류, 통신 이런 순수 내수주 성격을 가진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수출주 중에서는 굉장히 압축해서 경기 사이클을 타는 수출주보다는 구조적으로 쭉 좋아지는 분야인 수출주들을 좀 보자. 그래서 전기차, 핸드셋, 통신 장비 이런 업종들을 주로 이제 압축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8페이지 관심 종목들을 봐주시면 되고요. 수출주로는 자동차 부품의 현대모비스, 핸드셋과 관련해서 LG이노텍, 그리고 통신 장비 관련 에이스테크를 추천을 드렸고요. 내수주 중에서는 은행의 KB금융, 그리고 통신의 KT,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되는 엔터, 유통, 의류 그렇게 해서 하이브, BGF 리테일, 삼성코퍼레이션, 그리고 바이오 디젤 관련주인 JC케미칼 이렇게를 추천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매크로 분석 안기태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잭슨홀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본인도 7월 FMC에서는 연내 테이퍼링 시작 의견이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이제 델타 변이나 고용 쪽 관련되는데요. 미국 델타 변이는 사실 제일 먼저 났던 플로리다 쪽을 보면 곧 좀 통과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곧 좀 통과한 것 같고요. 고용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그 실업수당을 먼저 끝낸 애들이 6월에 끝낸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를 보면은 걔네가 6월에 먼저 실업수당 끝낸 애들 지역의 취업자 수가 5월까지는 월 평균 0.2%씩 늘다가 6, 7월에 수당 끝내니까 0.6으로 훅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9월에 이제 실업수당 다 끝나버리면은 얘네들이 이제 돌아온다. 근데 얘네들 사이즈가
미리 끝낸 애들보다 70% 많습니다. 사이즈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도 9월, 10월에 취업자가 꽤 높게 나올 뭐 거의 80만 이상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 다 보고 나면은 11월 이후가 공식화하기 좋다. 테이퍼링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일 이보다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 쪽인데요. 이게 테이퍼링이 자꾸 이제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케이스가 한 개밖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14년에 한 번밖에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그 한 번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 14년도에 테이퍼링 마치고 나서 1년 뒤에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테이퍼링 발표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버리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바로 그냥 연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연말 이후에 공식화해서 테이퍼링 하게 돼서 내년 하반기 끝나면은 23년 하반기에 금리를 올린다. 이게 무조건 들어와 버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금리 인상을 프라이싱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명확한 시그널이 없다.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 그래서 이번 잭슨 홀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과 기준금리의 연동 관계를 탁 끊어버린 그게 굉장히 좀 뭐 명확한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채권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픽스드 인컴 먼슬리 강승원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 9월 월간 전망 자료이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보는 한국과 미국 채권 시장의 핵심 뷰는 일단은 디커플링입니다. 가장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고 있는 시각은 미국의 경우에 지금 저희가 보통 아는 거는 미국은 소비국가, 한국은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좋아지면 한국도 같이 따라서 좋아진다라는 게 기존의 컨셉인데 저희가 보고 있는 시각은 코로나19로 인한 후과, 즉 미국의 소비 패턴이 그간의 재화 중심으로 집중됐다면 이것이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 회복에 낙수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미국과 한국 경제의 디커플링이 채권 시장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결론이고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고용 회복 가속화, 서비스 소비 개선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자료 준비하면서 어떤 절차를 좀 해봤냐면 미국의 52개 주를 6월달에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주, 7월에 종료되는 주, 9월에 종료되는 주로 그룹핑을 세 가지로 하고요. 각 그룹 주에서 인디드라고 미국 최대 구인 검색 사이트의 구글 트렌드를 평균으로 따봤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6월달에 종료되는 주는 6월 중순에 인디드 검색량이 최대가 되고요. 7월에 종료되는 주는 7월 중순에 최대로 검색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각 개인들이 이전 소득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직을 늘리는 노력들이 확인이 실제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가장 동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시각은 실제로 8월 달엔 델타가 커지면서 8월 고용에는 좀 노이즈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용 회복 가속화는 이어질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시각이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소매 판매 지표의 구성 효과를 좀 이해할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드 데이터인 7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반전하고 나서 조금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미국 전체 소비를 재화와 서비스로 나눠보면 서비스가 65, 재화가 35%인데 그러니까 서비스가 더 압도적이죠. 그런데 소매 판매라는 지표의 구성은 서비스가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가 앞으로 미국의 소비 패턴이 재화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이죠. 더 비중이 큰 서비스가 올라오니까. 그런데 소매 판매 지표에서는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될 가능성, 실제로 재화가 떨어지고 소비가 올라오면 경제는 좋은데 소매 판매 지표는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5, 6, 7월 소매 판매 데이터의 흐름이다. 그거 가지고 미국 소비에 대해서 안 좋게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소매 판매 지표 내 유일한 서비스 섹터는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 고빈도 데이터도 서비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연준이 전망하고 있는 궤적 그대로 가고 있다, 순항 중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과정에서 잭슨홀에서 파월이 얘기한 거는 일단 연내에 시작할 수 있다. 저희도 11월, 12월 정도에 테이퍼링 시작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는 공식화한다라는 의미의 핵심은 연준의 판단에는 9월달 정도면 테이퍼링을 공식화해도 미국 경제가 안 밀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잭슨홀에서 연내 금리 인상, 연내 테이퍼링 시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자산 시장이 딱히 안 밀리죠. 그만큼 연준이 판단에는 9월 정도면 경기가 개선되는 시나리오 그 흐름들이 분명해진다라는 매크로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게 아니라 경기 좋아지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계속 한번 다시 드립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 거냐? 똑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화 소비액은 이미 4월 달에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고 서비스는 쭉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 PMI의 수출 지문 지수도 보면 서비스는 주문 지수가 올라오는데 재화 수출 지문 지수 보합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이 미국 경제 회복의 낙수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가운데 한국은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사이클의 고점을 통과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경기 순환 시계상 이미 고점 통과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경기에 더 큰 부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화 장기채는 사자. 한국과 미국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외 채권 길라잡이 전병화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연준이 테이퍼링을 연내에 시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은 신흥국 투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이퍼링과 미국 경기 개선에 따라서 선진국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가치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요. 조금 더 많은 요구 수익률을 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익률을 보셔도 그렇고 신흥국 로컬 채권 시장은 테이퍼링을 조금 선반영해 가고 있는 달러화 강세, 신흥국 자체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 상방 압력 등으로 인해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투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축소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테이퍼링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경우에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머니 무브로 인한 가격 하락폭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흥국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하고 있지만 지금의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지 자금 유출에 따른 금리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량 채권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가 좀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 접근을 대응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브라질 내지는 러시아, 터키와 같이 정치적 변동성과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더 많이 남아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금리 상승을 통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체 투자로 넘어가겠습니다. NH글로벌 리츠 홍지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지난주 리츠 지수 총수익률 1%대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리츠 시장 내에서 보시면은 코로나19 피해 섹터가 대부분 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가 거의 8%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유망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의 주거용, 리테일, 호텔, 또 프랑스의 리테일인데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일본 리츠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저희 자료 그림 1번부터 보시면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 또 시차 출퇴근제 이런 제도들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2020년도 이후에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오피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이 한 36% 정도를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7%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사실 향후 이러한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수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 2번을 보시면 사실 미국과 이제 유럽과 또 이제 아시아와의 분위기가 좀 다른 상황이고요. 유럽이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30%, 많게는 40%까지 거래가 빠진 상황인데 지금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시아 쪽은 사실상 재택근무 도입 비율이 미국 대비해서는 낮은 편이고요. 그림 4번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 지금 한 19%, 20%대의 재택근무 도입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지금 미국 기준은 거의 70% 가까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수요에 대한 전망 자체가 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그림 5번 보시면은 실제로 실물 오피스 가격은 도쿄는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본 오피스 리츠 지수는 지금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앞으로 임대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이러한 좀 저가 매력이 높은 오피스 리츠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단에서는 저희는 도쿄 중심으로 대형 오피스 보유하고 있는 재팬 리얼 이스테이트 가장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원자재 전략 황병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원자재 시장 수익률도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 기준으로 플러스 7.01% 급등을 했는데요. 그 직전 주에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마이너스 5.78% 급락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만회를 하면서 상승 반전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배럴당 $60 초반까지 좀 후퇴했었던 WTI 가격이라든가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10.83%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산업금속, 농산물 섹터도 각각 플러스 3.73%와 2.31%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위험자산 선호 속에서도 대표 안전자산인 기금속 섹터도 지난주에 플러스 2.20%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내 테이퍼링 시작을 예고하기는 했지만 긴축 발작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금속 섹터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그런 연내 테이퍼링 시작 예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를 좀 자극했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유가가 60에서 $70 구간에서 변동성을 보이다가 재차 그런 미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라든가 아니면 그런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자체가 완화가 되면서 재차 WTI 가격이 $70 가까이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추세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계절적으로 이 석유 시장의 계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라이빙 시즌을 지나서 비수기로 가는 과정에서는 유가가 $70 이상의 오버슈팅보다는 재차 안정화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 석유 시장은 여전히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장기 유가도 $70 이상의 오버슈팅보다는 장기적으로 $45에서 $65 구간의 안정화 전망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에너지 섹터에 대한 투자는 유가와 높은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업스트림 에너지 산업보다는 여전히 다운스트림 중심의 에너지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8월 30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